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이 안경이라는 일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팥빙수를 만들어 파는 할머니가 팥을 조리고 있는데 젊은 여행객이 와서 팥을 조리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죠. 이에 할머니는 비법은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무 빠른 일상, 가끔은 조급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걸 포기하곤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다면 분명 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11월 4일 화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상하이에 펼쳐진 한국 화장품 무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화이하이루, 이곳에 위치한 팍슨백화점의 1층의 한가운데 매장은 바로 이 아모레퍼시픽의 라네즈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네즈는 이 백화점에 처음 입점한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2층 에스컬레이터에 가려지는 이 후미진 구석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명품 화장품 사이에서 중국에서 무명의 한국 브랜드가 겪어야 했던 서름이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독특한 제품 컨셉에 끌린 고객이 빠르게 늘면서 입점 6개월 만에 라네즈는 1층의 골든존에 당당히 입성했다고 하는데요. 요즘 상하이에서 이 라네즈는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최고 인기 브랜드라고 합니다. 요즘은 한류까지 합쳐져 이 K-뷰티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 이 하버시티의 레인 크로포드 백화점 1층 설화수 매장 역시 이 많은 중국 여성들로 늘 붐빈다고 합니다. 특히 아는 사람이 추천한 제품을 사러 오는 고객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요. 입소문을 탄 거죠. 여기서는 한 번에 약 50만 원에서 70만 원가량을 쓰고 가는 통큰 손님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100여 명이 찾는 이 매장의 월 매출은 7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레인 크로포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화장품 브랜드 중에 매출 기준 3위 앞에 꼽히는 큰 실적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이 아모레퍼시픽이요, 중국 시장에서 K-뷰티의 기수로 자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2011년부터 아모레퍼시픽의 중국 매출은 매년 700억 원 이상씩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무려 3,39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죠. 2010년 아모레퍼시픽의 전체 매출 중 5%에 불과하던 중국 비중도 올해는 10% 선까지 훌쩍 뛰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제는 전도 유명한 신규 시장에서 드디어 황금알을 낳는 주요 시장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에서의 이 같은 화력에 힘입어서 국내 증시에서도 황제주에 등극을 했는데요. 연초 100만 원 선에서 출발한 주가가 잇따라 신고가를 갈아치우더니 현재는 243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이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상위 20개 기업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국 기업으로는 유일한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은 그동안 이 중국 시장을 단계별로 신중하게 공략해왔다고 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1993년 선양에 공장을 세우며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10년간은 동북 삼성 지역만 파고들었다고 합니다. 마몽드와 아모레 두 제품만 판매하면서 10년간 중국 시장을 연구했다고도 하죠. 그 뒤에는 패션과 소비의 중심지로 꼽히는 상하이와 홍콩에 진출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다른 도시가 아무리 성장해도 이 아모레퍼시픽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라네즈라는 한 개의 브랜드에만 역량을 집중해서 인지도를 끌어올렸죠. 또 중국 내 의과대학과 협력해서 중국 여성들의 피부 타입에 맞는 현지화한 제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 결과 라네즈는 상하이 대부분의 백화점이 입점해달라며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귀한 몸이 됐다고 하네요.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상하이 자딩구 마루진에 아모레퍼시픽 상하이 뷰티 사업장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순항 중인 중국 시장에 돛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인데요. 축구장 12배 규모의 땅에 1,300억 원을 투자해서 지은 이 상하이 뷰티 사업장은 기존 공장의 10배의 생산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연간 13,000톤, 1억 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하네요. 화장품의 연구, 생산, 물류 시설을 모두 갖춰서 앞으로 중국 사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극심할 전망입니다. 상하이 뷰티 사업장에서 열린 준공식에서 아모레퍼시픽은 원대한 기업을 회사의 장기 비전으로 내세웠습니다. 2020년까지 매출 12조 원, 이익률 15%, 글로벌 사업 비중 5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였던 거죠. 이 상하이 뷰티 사업장 준공은 2020년까지 원대한 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사업에 여러 개의 기둥을 만드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중국이라고 하고요. 올해에는 인도 시장 진출에 첫 발을 디뎠고 이 북미 사업 역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남미 국가와 같은 훌륭한 시장도 하나하나 키워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무대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는데요. 이에 더해 한류의 열풍까지 합세해서 앞으로 더 많은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에 진출하며 더 각광받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제 K-팝과 드라마를 넘어 이제 화장품까지 한류 열풍이 확산된 건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세뇨리지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뇨리지 효과랑 화폐 발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각국의 중앙은행은 단지 세뇨리지 효과만 얻기 위해 계속해서 화폐 발행을 할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 돈을 소유하기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서 아주 자유로운 화폐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달러입니다. 달러는 미국 내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달러가 사용되는 시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더 발행해도 화폐 가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태평양 바다에 1리터의 정수물을 붓는다고 해서 전체 바닷물의 염도가 변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죠. 최근 미국의 양적 완화를 가능하게 한 원동력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 달러의 힘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유럽과 중국 등 많은 강대국들이 자국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도 하죠. 그럼 이 세뇨리지 효과와 기축통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뇨리지라는 단어는요, 봉건제도하에서 영주라는 뜻의 세뇨르에서 왔습니다. 이 세뇨르들이 불순물이 섞인 화폐를 만들면서 이득을 챙겼던 사례에서 유래했는데요. 즉 이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할 때 실질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제외한 차익을 말합니다. 즉 1달러를 발행할 때 1달러에서 돈을 만드는 데 드는 주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뗀 부분을 이 세뇨리지 효과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정부의 재원이 되는 세뇨리지의 연간 총액은 유통통화의 시장 이자율을 곱한 값에서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더한 값을 빼서 계산합니다. 미국의 경우 전 세계에서 세뇨리지 효과를 얻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0에서 150억 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걸까요? 미국이 강대국이 되고 달러가 세계적인 통용화폐로 부상한 시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합니다. 전쟁에 늦게 참여해서 피해가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전쟁 피해를 염려한 유럽 강대국들이 자국의 금을 미국에 보관했기 때문에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을 보유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자신들의 화폐인 달러만이 금과 연동되며 다른 나라의 화폐는 전부 달러와 비율을 정해 금으로 바꾸는 브레턴 우즈 체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밀어내고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된 순간이었죠. 그렇다면 이 앞으로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미래는 어떨까요?
미국 경제는 현재 금융위기와 디폴트 사태 등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요. 동시에 중국과 같은 신흥국들이 성장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상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불만 또한 고조되고 있죠.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수출입 등 실물 거래뿐 아니라 금융투자 및 차입 등과 같은 금융거래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요. 통화가치의 안정성, 그리고 국제적 통용성, 그리고 무역결제 수단 활성화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를 이끌어오던 미국이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다수 국가에서 달러 보유 및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가 이렇게 기축통화로서의 힘을 잃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유럽의 유로화와 중국의 위안화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유로화는 유럽의 통합이 진행된 상태에서 기축통화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내수 시장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 중국의 위안화는 최근 초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그 세력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위안화 보유율을 점점 늘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유로화와 위안화가 단일 기축통화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유로화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통화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위안화는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면에서 아직 한계가 있죠. 따라서 앞으로는 단일 기축통화 체제로 가기보다는 다기축통화 형태로 변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달러와 유로, 위안화가 공존하는 기축통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세뇨리즈 효과는 통화를 발행하면서 얻는 이득으로 자국 화폐를 보유한 모든 나라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요. 이 기축통화가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그 이득이 적습니다. 한국 역시 이 ODA를 원화로 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세뇨리즈 효과를 얻고 있지만요. 그 규모가 작아서 큰 이익은 얻지 못하고 있죠. 하지만 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은요. 세뇨리즈 효과를 얻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예측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나라가 달러뿐 아니라 유로나 위안화 등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유 자산을 다양한 통화로 바꿔 위험을 분산하려는 의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미국이 지금처럼 큰 세뇨리즈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경제 효과를 쉽게 풀어낸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공기를 국내선으로만 운영하더라도 흑자를 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중국뿐이라고 합니다. 특히 항공산업의 선진국인 미국은 비행기를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고요. 오래전부터 지독하게 치열한 항공사 간의 경쟁을 해온 항공의 메카와도 같은 나라입니다. 이곳에 30년 전 혜성처럼 등장한 항공사가 있으니 바로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 항공사는요, 미국의 항공사의 대명사 같았던 페남과 아메리카 에어라인 같이 덩치는 컸지만 이미 망하고 없는 대형 항공사들이 즐비한 미국의 항공시장에서 69분기째 흑자를 내고 있는 항공사라고 합니다. 69분기째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게다가 이 회사는 미국에서 제일 일하기 좋은 회사 10대 기업으로 꼽히기도 한답니다. 어떻게 이 항공사가 이런 기적과도 같은 기록을 낼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너츠 사우스웨스트 효과를 기억하라에는 이에 대한 비결들이 주옥같이 적혀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케빈과 제키 크라이버그는요, 자료 검토 등을 위해 이 항공사에 직접 2년을 머물렀다고 하고요. 무려 12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다고 하네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사우스웨스트 효과라는 말입니다. 지난번 영화 돋보기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이용객이 늘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낮은 원가 정책 고수라는 모순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이 사우스웨스트의 전략이 항공업계의 룰을 바꿔놓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너츠라는 책 제목은요, 그들이 기내식으로 제공하는 땅콩 한 봉지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너츠는 미친, 머리가 돈, 파격적인, 기발한 등의 뜻이 있는 미국 구어라고 하는데요. 본문에서는 열중하다, 기발하다, 파격적이다 등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흑자를 낼 수 있었던 파격적인 경영 전략이 숨어있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사우스웨스트사의 너츠 마인드란 어떤 걸까요? 그것은 제품의 가격을 최저선으로 유지하는 것, 그리고 고객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반바지를 입고 출근해도 무방하다고 광고하는 것, 또 회사 정책을 수립하기보다 파티 계획을 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하는 것, 혼자서 다 해치우는 리더십은 과거의 유물이라 생각하는 것 등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업의 문화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데요. 듣고만 있어도 일터가 아닌 놀이터처럼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과연 그 큰 미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 안에 꼽힐 만하네요. 이 책은 모두 4장에 걸쳐 쓰였습니다. 1장에서는 이 사우스웨스트 정신의 탄생 과정을 보여주고요. 2장과 3장에서는 사우스웨스트의 엄청난 성공을 가져다준 비결을 검토합니다. 보통 기업 문화와 특성, 퍼스널리티를 형성한 사건과 이 사우스웨스트의 사람들을 소개했다고 하네요. 특히 직원이 첫 번째고 손님은 두 번째다. 환상적인 계획 따위는 잊어라. 서로 사랑해라. 적게 생각하고 빠르게 행동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주인처럼 행동하라 등 남다른 경영 원칙이 적혀 있습니다. 4장에서는 사우스웨스트의 리더십 발휘 과정을 추적해서 이 모든 사항을 개인 생활에 적용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죠. 이 사우스웨스트사는요,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라는 인사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CEO인 허브 켈러허는 특히 자부심과 즐거움, 재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직장 분위기가 밝아야지 업무 능률이 오른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유머로 가득한 업무를 위해서는 이 직장 내에서 상대에 대한 이해와 봉사심이 깔려 있어야 하죠. 즉,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고 유머가 나와야지 그냥 유머만 있으면 오히려 이 업무 능력을 떨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회사의 유머 감각은요, 이해관계가 얽힌 항공사 회장과 법정 싸움 대신 팔씨름으로 단판 내는 광고에서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또 항공기에 범고래 모양의 페인트 칠을 해놓거나 기내 여승무원이 트렁크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깜짝 쇼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이디어로 회사를 홍보해온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었던 건 자율의 바탕 위에 책임을 지게 하는 이 독특한 사우스웨스트만의 기업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진 사우스웨스트사는요, 30여 년간 연속해서 흑자를 기록했고 1990년 이래 회사의 주가는 30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로 평가받으며 이 낮은 직원 이직률, 서비스, 전기 발착 등의 분야에서도 상위를 기록하고 있죠. 이 책에서는 위기에 강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의 성공 요인 분석 및 드러나지 않은 직원들의 주인 의식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가 소개되고 있고요. 호기에 욕심내지 않고 위기에는 기업의 기본 철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답니다. 경영자나 관리자는 물론 일반 직장인에게도 직업관을 되새기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이 너츠 사우스웨스트 효과를 기억하라 책의 가장 큰 장점은요, 시종일관 유쾌하다는 겁니다. 각종 지침으로 가득한 경제 경영서의 틀에서 벗어나 오랜 세월을 통한 취재, 스토리텔링식의 접근으로 독자를 감동시킨다고 하네요. 틀에 박히지 않은 회사처럼 틀에 박히지 않은 경제 경영서. 그동안 이 관리자를 위한 경영서나 자기계발서 필요하셨던 분들은요, 좀 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오늘의 책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텍셀 네트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이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 관련 중소형주죠. 텍셀 네트컴입니다. 이 텍셀 네트컴은 자체 사업을 비롯해서요. M&A를 통해 인수한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사건 이후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텍셀 네트컴은 올해 1월 농협과 154억 원 규모의 통신망 고도화 사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고객군 확대 영향으로 201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81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한중 선박기계, 해외 조선소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도 예상이 됩니다. 국내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 등의 해외 조선소에는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곳이 드물어서요. 이 향후 조선 업황 회복으로 인한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 시 자동 용접 판넬 라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한중 선박기계의 매출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멀티비즈 이미지, B2C 중심의 저가 이미지 시장 개화 시 직접적 수혜가 예상이 되어서요. 향후 4년간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텍셀 네트컴이 인수한 자회사들의 올해 깜짝 실적이 기대돼서요.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3,800원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본격화되고 있어서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간 영업이익 연평균 선장률은 65%로 급증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올해 금융업체로부터의 수주 증가는 매출 성장에 역시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주식담보대출 및 소액신용대출 등 고수익성 상품이 확대되고 이 기준금리 인하가 조달금리 인하로 이어지면서 마진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실채권 정리로 인한 대손상각비의 감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텍셀 네트컴의 2015년 매출액은요. 올해 대비 16.9% 증가한 2,44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4.6% 증가한 366억 원으로 추정되어서요. 이 본격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텍셀 네트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늦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늦가을, 가을의 막바지가 보이는 듯한 날씨죠. 이 아름다운 계절 지금 잘 보내고 계신지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선선한 가을 날씨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가을의 끝자락이 남아 있습니다. 흔히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요.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인생의 가을에 대해 노래한 시를 준비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다른 사람들을 상처 준 일이 없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에게 말할 수 있도록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반갑게 말할 수 있도록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이웃과 사회에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힘주어 대답하기 위해
이웃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사회인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만큼 맺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말할 수 있게 내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이 시인의 자기 성찰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미래에 대한 다짐도 엿보이는 시인데요. 실제로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를 맞기도 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말았죠. 그래도 이렇게 인생의 가을을 맞기 위해 열심히 성찰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이 짧은 생일지라도 찬란하게 빛난 게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 가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인생의 가을을 어떻게 맞이하실 건가요? 이미 인생의 가을에 접어든 분들은 어떤 성취감, 어떤 수확을 가지고 계신지요? 같은 계절에 살고 있지만요, 제각기 다른 삶에서 가을을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각자의 삶은 모두 아름답겠죠. 이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충분히 즐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져서요. 이제 실내에서는 난방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난방 하면은 따뜻해서 좋기는 하지만 참 건조해지는 게 또 문제입니다. 이 건조한 계절이기도 하니까요. 물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